네, 안녕하세요. 지금 서양 철학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피타고라스는 그 정수의 비,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 정도까지 인정을 했고 무리수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루트 2를 발견한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루트 2를 발견한 사람을 바닷물에 빠뜨려서 죽일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트 2라는 게 사실은 없는 게 아니죠.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루트 2라는 게 우리 서양 철학에서 엄청난 그런 이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아는 파이 3.14로 시작되는 개도 무리수죠. 개 같은 경우에도 엄청 그 이런 서양 철학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을 보면 수학과 철학이 한데 묵혀져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고 이 세상을 설명하고 뭐 그런 방향으로 이 철학이라는 게 흘렀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진리를 수학적인 진리와 그런 뭐랄까 그런 음악적인 진리 뭐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수라는 게 피타고라스 때까지만 해도 엄청 이 무리수라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을 했었고 마치 금기시 돼 왔던 건데 근데 그거를 넘어서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막뭐 수의 배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루트 2를 발견함으로써 철학 전체를 흔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학적인 발견을 넘어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 그때 모든 그리스의 똑똑한 사람들이 신봉했던 그 피타고라스 학파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그 세계가 무너졌으니 다시 세계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세계를 다시 세운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세계를 다시 세웠냐라고 생각을 하면 루트 2 같은 경우에는 뭐 수가 무한히 이렇게 가죠. 수완이 무한히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그 무한히 가는 수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상이라고 보고 그때 그 이상을 가지고 이데아론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이데아론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게 플라톤의 이론인데 그 이론이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그 루트 2라는 겁니다. 루트 2는 이상이다. 이데아다. 근데 내가 이걸 자로 재면 1.414 얼마 정도 나오는 것 같다. 요게 현실이고 루트 2는 이상이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의 질서를 이데아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현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플라톤은 이 세계는 불완전하고 변화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학적인 개념 자체는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데아다. 이게 바로 플라톤이 말한 진짜 이데아입니다. 우리가 도덕 시간에 맨날 이데아론 배우면서 뭐 동굴에 비친 뭐
동굴에서 뭐 촛불에 비친 뭐 그림자를 보면서 이게 현실이고 우리는 이데아를 알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플라톤은 사실 거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루트 2와 파이에서 시작했습니다. 동량 같은 경우에는 파이를 3으로 봤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이는 3.14, 뭐 195, 뭐 이렇게 가는 걸 배우는데 동량에서는 깔끔하게 3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서양 철학의 서양 수학자들에 비하면 약간 좀 어긋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완전한 삼각형, 그 다음에 절대적인 선함, 이 점점점 사고를 확장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함을 수학으로 나타낼 수 있냐? 근데 플라톤은 이것 또한 무리수와 같다. 무리수와 같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선함, 그다음에 진정한 아름다움, 이것도 무리수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나타냈을 때 이거를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아름다움, 절대적인 선함, 절대적인 뭐 이런 것들은 이데하고 요놈들은 무리수다. 요게 플라톤 철학의 기반입니다. 이게 저희 수학자들 수학적인 관점으로 본,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으로 넘어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죠. 근데 또 하나 저는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플라톤의 스승이 누구죠? 스승을 알고 계신가요?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우리가 흔히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스승입니다. 그러면은 맨날 우리 그 율리 선생님은 소크라테스를 소크리 이렇게 불렀는데 저도 뭐 소크리가 좀 더 입에 더 붙네요. 우리 소크리 선생님은 그러면은 플라톤처럼 무리수에 대해서 알았냐? 이분은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데 과연 이 무리수에 대해서 이분은 알았냐? 그리고 무리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라고 생각이 확장이 됐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인데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런 철학자의 범주를 살짝 넘어서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죠.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연과학자, 자연 철학자들, 그 전에 뭐 처음에 만났던 탈레스, 아넥스만드로스 뭐 이런 사람들은 과학과 철학을 이어서 내가 생각한 이 과학과 이 세상을 연결시켜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소크라테스도 내가 이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뭐 2대1 뭐 몇 대 몇 이게 음악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을 내가 다 알아내겠다. 그리고 숫자의 비율로 모든 걸 다 알아내겠다 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들어 놓으니 무리수라는 게 발견이 돼서 무리수를 발견한 사람을 바닷물에 빠져 죽일 정도로 충격을 받았었다. 그리고 플라톤은 그 무리수라는 게 없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서 사상을 한 단계 더 발전을 시킨 사람이 플라톤이죠. 근데 그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또 수학에 관심이 없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 나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런 사람이 생각나는데, 우리나라 그 태조 이성계 조선시대 때 서울 도읍지를 정했다는 무학대사 같은 경우에도 무학이라는 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자신의 그 도호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그
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거에 집어넣었죠.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무학대사도 거의 소크라테스의 경지에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소크라테스 철학의 출발점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궤를 달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그런 계보에서 살짝 벗어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철학이 흘러가는 부분에서 벗어났지만 모든 철학적 사고, 그러니까 회의론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회의론이라는 게 일단 모든 게 다 틀렸다. 나는 모든 걸 모른다. 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회의론이거든요. 제가 그 서양 철학사 중에 회의론을 제일 좋아해요. 그게 이제 현대과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의론의 인식론적인 그런 기초가 된 사람이고요. 그래서 4대 성인으로 불리지 않나. 현대과학의 시작이라고 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모른다. 저희가 논문 쓸 때도, 논문을 쓸 때 제가 이제 그래 또 공학 석사니까 논문을 쓸 때도 모든 걸 다 모른다. 모든 게 다 틀렸다 해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쓸 때마다 다 레퍼런스를 붙여야 돼요.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냈고, 알아내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게 계속 지속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나의 그 주장을 펼쳐나가는 게 논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회의론에 대해서, 과학적 회의론에 대해서 배우는 게 그게 논문을 쓰는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을 소크라테스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대 성인으로 소크라테스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 무리수의 수학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그 계기를 소크라테스가 마련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성 중심주의, 모든 걸 다 부정을 한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피타고라스가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정수에 대한 비율 같은 것도 일단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죠. 그래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그런 철학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이고, 이 소크라테스 밑에서 사사를 받은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리수를 몰랐어요. 무리수를 몰랐지만, 그리고 수학이나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진리, 그 무리수라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남으로써 이런 철학적인 위기를 낳았을 때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플라톤에게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를 줬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현대 과학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소크라테스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피타고라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 앞에 그 큰 학파를 이루면서 뭔가 그 이성적인 그런 해석의 부분을 뭔가 처음으로 시작했다, 뭐 이런 사람. 그리고 좀 배타적이었다. 그 배타성을 이겨내고 플라톤이라는 그런 이데아론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된 사람이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로 되게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굉장히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때문에 세계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것도 또 재밌고,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도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오리엔탈, 그 아랍의 그 번성을 이끈 그 사람이고, 그리고 그 뒤에 아리스토텔레스 다음 이후에 뭐 스토아 학파 뭐 이런 학파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로마의 크리스찬 그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신비주의가 그 로마부터 해서 중세 시대를 열면서 뭐 이걸 지배하게 되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중동을 돌아서 다시 이렇게 유럽으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돼요. 너무너무 재밌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번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15분이 지나네요.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